아까 이제 나온 말씀.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개발하는 게요.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개발한다고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잠깐만. 공대함, 공중에서 배를 때리는데 초음속을 써? 미국서 별로 초음속 미사일 안 쓰거든. 배 때릴 때. 서방이 별로 안 써요. 왜 그러냐면요. 대함 미사일은 아음속이 주류예요. 일단 아음속을 하면요. 초음속과 달리 장거리를 갈 수가 있어요. 같은 연료, 같은 추력을 갖고 같은 에너지를 가지고. 그 다음에 아음속을 가면 시스키밍을 기본으로 해요. 초음속은요. 공중에 높이 날았을 땐 초음속 가는데 시스키밍 딱 들어가면 해면에 붙어서 갈 때는 속도가 아음속이 돼요. 초음속도. 그래서 대함이 초음속이 의미가 없다라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대함은 아음속이 주류입니다. 해면에 4, 5m 떠가지고 가니까 그 초음속을 감당을 못하죠. 최종 순간을. 굉장히 커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공중발사는 그렇게까지 클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아음속을 많이 쓰는 거예요. 대함을. 그런데 자꾸 발표가 초음속 공대함, 초음속 공대함이라 그래서 제가 좀 오해를 한번 해봅니다. 오해는 뭐냐면 초음속 미사일이 많이 쓰이는 데가 대레이더거든. 대레이더는 초음속으로 가서 때려버려요. 이거 대레이더 미사일 개발하는 거다. 그런데 대레이더 미사일 개발한다 그러면 중국도 기겁하고 다 기겁을 하니까 대함 미사일이요. 초음속 대함 미사일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넘겨짚습니다. 그것도 아마 저 정도 길이면은요. 아까 보셨잖아. 지금 AGM-88이 저게 한 4m 길이 417에서 30cm 직경 가지고 417 가지고 300km 간다 그러면 마하 2.9, 마하 3으로 우리는 450에 35cm 직경 가지면 400km 간다 이렇게 나와요. 살벌한 거라고요. 그런 무기 하나 나올 겁니다. 예, 저건 우선순위가 빠를 거예요. 워낙 전략적인 의미가 큰 무기라. 네. 근데 여기 뭐하러 무기만 하냐 이거지. 깁대면 90cm라며. 야, 90cm 그 무기를 언제 다 채우냐. 뭐 무기에 원매 쳤냐. 야, 그거 반띵하자. 그거 말이야. 반 딱 잘라서 위는 연료 채우고 위는 아래는 말이야 무게하자고. 아이 50cm 깊이면 거의 뭐 F-35급이고 아까 보니까 전부 뭐 미사일들이 철룡 그 축소용만 빼고 나머지는 다 적어도만 보니까 저기 뭐 직경이 30cm 뭐 15cm 20cm 뭐 35cm 뭐 이렇더만. 그럼 50이면 다 들어가겠네. 50만 쓰고 45만 써. 45만 쓰고 45 위에 있는 거 45는 그건 연료로 하자고. 그 제가 하프 믹스예요. 50대 50. 그래서 세 종류의 를 구별해 봤어요. XL, X-Large. 이거 뭐냐면 내부 공간을 무장창으로 다 쓰는 거. 90cm 깊이를. HM은 45, 45 나눠 가지고 50, 그러니까 50대 50으로 반반 나눠서 쓰는 거. 롱 레인지 LR은 내부 공간을 전부 다 연료 탱크로 쓰는 거. 그랬을 때 항속을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부 공간 최적의 90%를 쓸 거다. 뭐 하다못해 뭐 탱크 그 양철 두께라도 있을 거고 양철이라 그래 죄송하지만 그 안에 뭐 여러 가지 그냥 철렁철렁하게 안 해요. 여러 가지 뭐 그 격벽이라 그럴까 스펀지 같은 거라 그럴까 그렇게 해서 기름을 안정되게 잡아줬다가 짜내줬다가 보냈다가 하는 그런 시설들이 있어서 90% 정도 그 최적의 90% 정도가 연료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통 이 제트 쪽이 0.8 이랬거든요. 비중이. 이제 연료를 무게로 따져야 되니까 비중을 설정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해본 거예요. 두 번째 줄입니다. 예, 제가 여기 보여드릴게요. 예.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해보면 XL은 내부를 전부 다 무장으로만 썼으니까 빵이죠. 내부 연료는. 반띵한 거는 절반 했을 때 내부 연료가 아까 그런 룰로 계산하면 4,000파운드. 4,064파운드고요. 그 다음에 90cm
깊이를 전부 다 내부 연료로 하면은 그 크기면 6.4면은 8,129파운드 나옵니다. 네. 근데 기존 내부 연료가 13,000파운드가 좀 넘거든요. 근데 기존 내부 연료 갖고 기존 항속이 2,900이에요. 그럼 추가 내부 연료 갖고는 추가 항속은 어떻게 계산할까? 제가 계산하는 방법을 몰라요. 적당히 했어요. 그냥 엉터리로. 기존에 연비가 있었을 거예요. 기존의 평균 연비. 즉 다시 말하자면 13,228을 가지고 2,900km를 갔다. 그 연비가 있잖아요. 그 연비를 그냥 적용을 일단 해요. 그러면은 4,064파운드를 가지고는 몇 킬로를 더 갈까? 800km를 더, X킬로를 더 가는데 그런데 무게가 늘었으니까 덜 갈 거라. 그래서 또 90%로 0.9를 또 해서 그러면은 800km쯤 더 갈 거다. 뭐 이게 80%가 될 수도 있고 70%가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아무튼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에요. 예. 발상법은. 그렇게 해서 대충 수령을 해보면 추가 항속거리가 반띵을 하게 되면 800km, 802km. 100% 다 무장으로 쓰면 1600km가 추가 항속거리가 나와요. 그럼 총 항속거리는 원래 출발점이 2900km였으니까 총 항속거리는 반띵을 했을 때 3700km, 100% 다 연료로 채우면 4500km. 이게 뭐냐면은 F-15를 얘기할 때 굉장히 길게 가는 비행기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F-15보다 말하자면 더 길게 가요. 근데 F-15는요. 여기서 보셨지만 여기. 예. F-15는 여기서 보시지만 예. 요 하나, 둘, 셋 이 무시무시한 탱크 3개에다가 플러스 컨포머리라고 등에다가 혹처럼 붙여놓은 혹등처럼 낙타등처럼 붙여놓은 거 2개. 바깥에 붙인 탱크 등짝에다가 혹등으로 붙은 컨포머 2개. 저기 이 아래 이 살벌한 보조연료 탱크 3개. 무려 5개 외부 탱크 붙이고서 4,500km 가는 겁니다. 4,400 몇 킬로 가요. 4,447km인가? 근데 KF-11은 딱 자기 뱃속에 들어있는 것만 가지고 4,500km를 가버리잖아. 게임이 다른 거예요. 그냥 이거. 굉장히 좋은 비행기 나왔다니까요. 요새 보면서 나는 6.4란 말이야. 내부 여유 공간이. 이거 대단한데. 예, 참 대단합니다. 이 첨단 비행기에서는요. 내부 공간이 제일 중요한 자산이에요. 내부 공간 아까 정광선 전 단장의 이야기처럼 무장, 연료, 전자장비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죠. 그리고 여러 조합이 가능하죠. 여기서 우리가 보듯이 네. 무장, 연료, 전자장비인데 저는 전자장비까지 끼어들면 너무 복잡해져서 무장과 연료 두 개만 가지고 얘기했어요. 내부 공간을 무장으로만 다 썼다. 그게 아까 XL 모델이에요. 내부 공간을 연료로만 다 썼다. 그게 아까 말한 LR, Long Range 모델이에요. 내부 공간을 반띵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50-50, 하프 믹스예요. HM. 그래서 이게 근데 여기에 전자장비까지 하면 이게 한 종류, 2종류, 3종류, 4종류, 5종류, 6종류, 7종류의 파생이 나와.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이게 단자 복자가 있어.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14종류의 변주 파생 모델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저 물건이 그 정도로 유연한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강구영 사령 정신 차려야 돼. 지금 당신 수송기 함재기에 한눈 팔 때가 아니야. 이 14개가 나오는데 더 문제가 뭐냐. 엔진이 업그레이드 돼. 그럼 28종류가 나와. 이론적으로 28종류의 파생형이 나오는 물건이에요. 저 물건이. 아까 이제 엔진 업그레이드는 내일 말씀드릴게요. 그것도 기막힙니다. 또. 그러면 각 비행기가 무게중심 달라져, 뭐 특성 달라져. 그럼 전부 그 항법이 달라지잖아. 에비오닉스가 제어가 달라지잖아. 그 카이는 그것만 해도 지금 바빠요. 뭐 엔지니어들이 할 일이 계속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수송기를 하겠습니다. 수송기 하면은 이거 좋고 저거 좋고 저거 좋고 저거 좋고
아유, 집에 가서 하세요. 당신 아파트 팔아서. 함재기는 건 역적 같은 소리고. 저 굉장히 많은, 아니, 뱃속에 6.4 세제곱미터, 6.4 입방미터, F-35의 2.6배, F-22의 2.8배의 내부 여유 공간을 갖고 있는 비행기야. 그럼 그 안에서 변주가 얼마나 많이 나오겠냐고. 50대 50 룰 하나만 잡아도 저렇게 나오는데 저게 49대 51이 될 수도 있고요. 무지 많은 변주예요. 무지 많은 가능성. 아마 그거 얘기하는 데가 있을 겁니다, 지금. 예. 자, 그럼 저렇게 좋은 걸 미국 왜 안 만들었지? 그렇죠? 왜 안 만들었을까? 일단은요, 예, 미 공군은요, 이 절대적 공중지배, absolute air dominance를 위한 초강력 최첨단 엔진에 필이 꽂혀 있어요. 저게 지금 아마 저 오른쪽에 저게 슈퍼호넷이죠. 해군이 쓰는 거. 미 해군이 쓰는 FA-18EF, 슈퍼호넷. 미 해군은 저걸 지금 90년부터 한 지금 30년 넘게 써왔다고. 90년대 초부터. 30년 정도 써왔어요. 25년, 90년대 말부터. 그럼 미 해군 입장에선, 그거 질리도록 한 거야. F414, 400에 414 엔진 갖고. 그 FA-18 아니야. 그거 우리 졸업해야지, 이제. 이걸 점진적 개량이라고 무시했을 수가 있어요. 특히 미 해군이 미 공군과 묘한 라이벌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 공군의, 아니 세계에서 두 번째 강한 공군 전력이 미 해군의 공군 전력이니까 항모전단이 10개나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럼 미 공군의 최첨단에 대한 부러움과 경쟁심이 있었을 거라고, 미 해군 쪽이. 그래서 이 FA-414 엔진을 쓰는 이 아키텍처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예요. 무관심했던 것 같아요. 안 그랬으면 저 정도 좋은 걸 왜 놓쳤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좋아 보여. 그러면 이제 미 해군은 뭐 F414 400 엔진 그거 다 저게 엔진이 같은 계열이잖아. 그러면 점진적 개량 아니야? 그래서 그 재미가 없었던 거지. 그럼 우리가 거꾸로 왜 FA-18 슈퍼호넷에선 왜 KF-21 같은 내부 공간이 안 나온 거지? 이유가 두세 가지 있습니다. 일단 카이의 동체 엔지니어링, 동체라는 거 퓨즐리지라 그러죠. 뼈대, 껍질, 쉘, 껍데기. 그 다음에 관로, 그 안에 여러 가지 파이프 다니겠죠. 관로. 또 케이블이 뭐 10만 킬로인가 되잖아요. 케이블. 그다음에 연료 탱크,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의 공기 통로, 이런 것들의 구성을 잘해야 내부 통로가 아주 깔끔하게 떨어질 거 아니에요. 카이가 그걸 잘한 거예요. 그런데 카이가 그걸 잘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FA-18 슈퍼호넷은 30년 전 기술이에요. 그때는 3D 프린팅도 없었고요. 그때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종류의 금속 혹은 그 폴리머 컴포지트 뭐 이런 소재들도 굉장히 제약돼 있었을 거라고. 30년 전 기술이었다고. 우리가 30년 전에 쓰던 가구의 투박함과 요새 쓰는 가구의 날렵 견고함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알 거예요. 30년 전 자동차의 투박함과 요새 자동차의 날렵 견고함을 비교해 보시면 알 거라고. FA-18 슈퍼호넷은요, 80년대 말에 설계를 시작한 거예요. 설계 시점으로 보면 30년도 넘어요. 40년 전이에요. 배치를 10년은 걸리니까 설계 시작하고 배치를 90년대 말에 배치 시작했다고요. 이게 맥도날드 더글러스의 마지막 명작이에요. 저거 배치 시작되면서 맥도날드 더글러스가 보잉에 인수합병됐어요. 그러면 3, 40년 동안 소재 및 제작 기술이 완전히 바뀐 거 아니에요. 카이는 이러한 새로운 소재 및 새로운 제작 기술로 동체를 혁신시킨 거예요. 내부 공간이 커지고 동체가 가벼워진 거죠. 이제 동체는 이제 익면을 보면 아는데 KF-21이 501 제곱피트고 슈퍼호넷이 500 제곱피트 아니에요? 거의 비슷하죠. 예. 예. 그런데
비행기 자체의 자중을 보면 KF-21이 26,000 파운드고요. 슈퍼호넷은 거의 3만 파운드라고요. 그러면 한 4,000 파운드, 한 2톤 조금 안 되는 그 정도 차이가 나요. 벌써 여기서. 그런데 유용한 내부 공간을 보면 슈퍼호넷은 내부 공간이 거의 없는 거지. 그라울러 전자장비 집어넣는 여기저기 짜투리 공간들 외에는 큼직하게 뚝 떨어진 강당 같은 공간이 없는 거죠. 여기는 6.4 입방메타라는 강당 공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 오늘 여기까지 모시고요. 이제 내일은 이제 그 엔진 얘기랑 그 다음에 이것이 중국과 이제 KF-21은 하나의 이제 그 사례고요. 근데 KF-21 자체도 문제가 그 의미가 굉장히 크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쌓여가면서 특히 한미 핵동맹과 한미일 삼각안보체제의 바탕을 둬서 이런 게 쌓여가면 어떻게 되냐. 결국 동아시아 군사균형이 흔들리죠. 그리고 북한이 이제 급변사태가 온다든지 이럴 때 우리가 이제 한미동맹의 바탕에 대해서 또 한미일 삼각체제의 바탕을 둬서 중국과 대결을 하면서 북한 자유화의 찬스를 우리가 안 놓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 시진핑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이 야 우리가 평양을 보호하기 위해 평양을 우리 그 군사지정학 영향권 안에 유지하기 위해서 베이징이 불바다되는 거를 각오해야 돼. 평양을 위해서 베이징을 희생할 수 있어. 이 고민을 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 여러 가지 종류의 그런 우리 군사적 파워가 올라갈 수 있다. 그게 이제 내일 결론에 이르면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